35년 공장 생활,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 키우고 아파트 한 채 남겼습니다. 그땐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빚 없이 성실하게만 살면 제 노년은 평온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인생의 성적표라기엔 너무나 비참한 파산 선고 통지서 한 장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손가락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이 무색하게 왜 저는 법원 창구 앞에 서서 평생 일궈온 재산을 0이라 적어야 했을까요? 단 5년 만에 제 삶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실함이 거대한 파도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지는지 저는 그 대가를 너무나 비싸게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노후 파산의 잔인한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박성호 66입니다.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25살에 처음 그 공장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향은 충청도 작은 농촌이었고 서울 근처라도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하고 젊음 하나뿐이었어요. 남동공단 초입에 있던 그 공장, 금속 부품을 찍어내는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이 많아야 30명 남짓 되던 곳이에요. 처음엔 그냥 밥벌이 삼아 들어간 거였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다 보니 어느새 35년이 흘러 있더라고요. 공장 일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름엔 공장 안이 불가마 같고 겨울엔 철판이 얼어붙을 것처럼 시려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고 기름 냄새는 옷에 배어서 씻어도 잘 안 빠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밥 먹고 나면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고생했어요. 저는 공장 하나만 다니면 됐지만 아내는 아침 일찍 동네 식당에 나가서 저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공장 근처 국밥집이었는데 퇴근하고 우연히 들렀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고 아내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은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결혼할 때도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작은 전셋방 하나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끝까지 버텨줄 사람이라는 걸. 아내는 새벽 5시면 나가서 오후 2, 3시까지 일하고 저녁 장사 있는 날엔 다시 나가야 했어요. 손이 항상 텄고 발이 부어서 집에 오면 신발도 잘 못 벗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은 더 힘들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재호도 잘 커주었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들 다 시킨다는 학원도 많이 못 보냈고 친구들이 다 입는다는 유명 브랜드 옷도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재호는 불만 없이 컸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제 앞가림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때가 되니 알아서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착한 사람 만났습니다. 아들 결혼시킬 때 우리 부부가 가진 거의 전부를 썼어요. 예식이며 신혼집 보증금이며 이것저것 보태주다 보니 모아둔 돈이 훌쩍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세상에 내보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아꼈습니다. 외식 한번 하려면 몇 번씩 망설였고 옷은 입던 거 몇 회씩 입었어요. 여행은 거의 못 갔습니다. 그 돈 아껴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모은 돈이 제가 퇴직할 때쯤 예금으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집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3억 원대 아파트였어요. 처음 이 집 살 때가 생각나네요. 30쯤에 분양받아서 그 대출 다 갚던 날 아내랑 둘이서 조촐하게 치킨 시켜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집이다 하고 아내 손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퇴직금 1억, 예금 5천, 집 한 채.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많이 번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35년 일해서 이만큼 일궈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빚 하나 없이 자식 하나 반듯하게 키워서 집 한 채 남았으니 충분하다고요. 35년을 매일 출근했던 그 길을 마지막으로 나오던 날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뭐라 딱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공장 동료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축하해줬습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들은 제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오래같이 일한 반장님은 성호 씨 진짜 오래 버텼다면서 술 한 잔 건네더라고요. 그 말이 괜히 뭉클했어요. 집에 오니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같이 고생한 아내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싶기도 했고요.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쉬었습니다. 오전에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낮에 TV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에 아내랑 같이 밥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 나가는데 저만 집에 있는 게 좀 민망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할 게 없고 몸은 멀쩡한데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마침 아는 사람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몇 년 뒤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일하면서 돈도 더 모으고 퇴직금이랑 예금 조금씩 아끼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 1억에 예금 5천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생활비로 150에서 200 정도 쓴다고 하면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저희 두 사람 생활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아도 쪼들리진 않을 거라고요. 그 계산이 맞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경비일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공장처럼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하지도 않고 기름 냄새에 절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초소에 앉아서 차량 출입 확인하고 순찰 돌고 택배 받아주고 몸이 편하다면 편한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통장에 뭔가 들어온다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공장에서 서서 일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어요. 한여름에 순찰을 돌다 보면 무릎이 욱신거렸고 야간 근무를 서고 나면 다음날 종일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버텼어요. 쉰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가 빠듯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어지럽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워낙 무리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쉬면 낫겠지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려다가 제대로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 팔에 힘이 없다고 말도 어눌하게 나온다고. 그때서야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아내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차리던 사람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들것에 누워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의사가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는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그 순간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비일은 그날 이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아들 재호는 직장이 있고 며느리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했어요. 아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두고 초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비일도 끝났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돈이 완전히 없다는 걸요. 아내도 더 이상 식당에 나갈 수 없게 됐고 저도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딱 그 순간부터 통장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생활비로 돈이 나가고 매달 150에서 200만 원씩 통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봤어요. 별 수 없다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아껴 쓰면 된다고, 퇴직금이랑 예금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문제는 비급여였습니다.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저런 검사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됐어요. 간병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잠깐은 간병인을 쓸까 생각도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그 돈을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했어요. 처음엔 낮에만 병원에 있다가 나중엔 아예 병원 침대 옆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지쳐요. 아내가 재활 치료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통장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통장을 열어보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빠져나간 게 있을 텐데 확인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봐야 했어요. 눈 감는다고 돈이 안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직 몇 년 남았지만 가진 돈으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아내만 빨리 나으면 된다고, 아내가 나으면 다시 무언가 방법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태어나고 나서도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히 재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손발이 완전히 마비되진 않았지만 한쪽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말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조금만 무리하면 금방 지쳐서 누워버렸어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식당 나가던 사람이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살림을 배웠어요. 35년을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제가 직접 하려니 많이 서툴렀습니다. 처음엔 국도간이 엉망이었어요. 아내가 누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줬는데 그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아픈 사람이 간병받으면서 오히려 남편 밥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원은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재활의학과도 꾸준히 다녔어요. 거기다 신경과, 내과, 이것저것 연결된 과가 많았습니다. 갈 때마다 돈이 나갔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의사가 권하는 검사 중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꽤 많았습니다. 특정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건 비급여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했겠지만 아내 상태를 봐야 한다는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검사 받을 때마다 수십만 원이 나갔어요.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방약 외에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며 재활에 도움된다는 보조제며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한 달 약값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 있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는데 그만두고 나니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집이랑 가진 재산 다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왔어요. 통장은 줄어가는데 보험료 고지서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도 매달 나가는 돈이었어요. 아내가 아프고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병원 다니고 밥 챙기고 집안일하고 틈틈이 재활 운동시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돈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속도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재활이 길어질수록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병원비로만 몇백만 원이 나간 적도 있었어요. 생활비에 보험료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퇴직 전에 제가 벌던 월급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이니 통장 잔액은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였는데 이 속도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 곁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아내만 낳으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취업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아픈 아내 두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리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아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툭툭 던지듯 말하던 녀석이 말을 잘 잇지 못했어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호 목소리가 그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군대 갈 때도, 직장 구할 때도, 결혼 얘기 꺼낼 때도 이 녀석은 항상 덤덤했거든요. 그런 녀석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였어요. 뉴스에서 하도 많이 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빌라왕이니 깡통 전세니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렸다는 얘기를 TV로만 봤어요. 남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 얘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호가 살던 신축 빌라 집 주인이 세금을 수억 원씩 체납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전세 계약할 때는 몰랐다고 했어요. 등기부 등본 확인도 했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 주인이 이미 여러 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공인중개사도 문제 없다고 했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 넘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와 아내가 보태준 돈이었습니다. 거기다 재호 부부가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돈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 돌이 지난 손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재호 월급만으로는 다른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보증금 낼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에 나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방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후로 무슨 걱정되는 소리는 들려주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서 제 목소리가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거라 더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재호한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 병원비로 이미 통장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들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막 태어난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얼굴도요. 젊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예금을 먼저 털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집값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재호한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재호 부부가 새로 들어갈 곳을 구하고 이사하는 걸 도와주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이사하고 며칠 뒤에 재호 부부가 손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한테 인사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갚을게요. 둘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재호도 옆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저는 그냥 됐다,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서 이 돈을 진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야 했습니다. 집값의 절반이 훌쩍 넘는 돈이 대출로 묶인 거였어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집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아내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더해졌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는 말 못했어요. 아직 몸 추스르는 중인데 이런 얘기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도 아버지한테 이런 짐을 지웠다는 게 미안했는지 한동안 전화도 잘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괜찮다고, 연금 나오면 달라진다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근데 솔직히 그 말이 저 자신한테도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매달 무섭게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면서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 집까지 잃게 되겠냐고. 설마 그러겠냐고. 그 설마가 저를 버티게도 했지만 결국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난 뒤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티는 안 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대출 받을 때만 해도 이자가 그나마 버틸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새 처음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원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자 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매달 이자 내고 거기다 아내 병원비에 생활비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아내 몸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한쪽 팔은 많이 나아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잘 잡히질 않는다고 했어요. 약을 바꿔보고 용량을 조절해보고 병원을 더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검사도 추가됐어요. 갈 때마다 돈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어지러워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날 응급실 비용만 수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씀씀이를 더 줄였습니다. 시장 가면 제일 싼 것만 골랐습니다. 옷은 사지 않았어요. 같은 옷을 몇 년 동안 입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 껴입고 이불 덮고 지냈어요. 아내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연금만 나오면 달라질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통장 잔액이 위험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자는 계속 나갔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고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몇백만 원 남짓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이번 달 이자 내고 나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우면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갔어요. 남은 돈이 얼마고 이번 달 나갈 돈이 얼마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새벽이 되면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연금만 나오면 달라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2년 넘게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첫 달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8만 원이었어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68만 원. 틀리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빠짐없이 납부했는데 손에 쥐어진 금액이 고작 68만 원이었어요. 허탈했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 다닐 때 월급이 많지 않았으니 납부액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 받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숫자로 확인하니까 달랐습니다. 세월이 68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 같아서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고정으로 나갔어요. 아내 재활 치료비, 약값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도 계속됐고 생활비도 있었어요. 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미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통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랬습니다. 매달 100만 원 넘게 어딘가에서 더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이 눈앞에 보이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처음으로 살짝 얘기를 꺼냈어요.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좀 아껴야 할 것 같다고.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아내 탓이 아니었어요. 평생 저보다 더 고생한 사람인데. 근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한동안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었는데 이게 전부인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울한 건지 허탈한 건지 뭐라 딱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버텨야 했어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아내를 챙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밤에 혼자서 통장 들여다보고 계산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통장 바닥이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TM기 앞에 서서 카드를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카드 돌려 쓰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빚지고 사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 달 이자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소액이었습니다. 딱 이번 달만 넘기자 싶었어요. 다음 달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아끼면 되겠지,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그런데 다음 달이 됐을 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달 카드값까지 더해져서 더 모자랐습니다. 또 카드를 썼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굴레가 됐어요. 한 카드로 막으면 그 카드값이 또 나오고 다른 카드로 막으면 또 그 카드값이 나오고 돌려막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말 들을 때는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자에 카드값에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집을 팔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 구해서 살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파트가 3억 원대니까 대출 갚고도 뭔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거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동안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집이 팔리질 않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어요. 카드값은 계속 쌓였습니다. 카드 한도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카드론을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도 당장 막을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2금융권으로 발을 들였어요. 처음엔 그것도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어요. 금리가 높은 곳에서 빌리니까 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갚으려고 빌리는 건데 빌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빚지는 걸 가장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빌릴 수 있나? 한도가 얼마나 남았나를 계산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게 저인지 제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아내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청구서를 받습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카드 명세서였어요. 아내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라고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뭐라도 했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손 잡는 아내 앞에서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한다고 버텨온 사람이 아픈 아내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찾아가서 가격을 더 낮췄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애가 탔어요. 집만 팔리면 정리가 되는데 그 집이 팔리지 않으니 빚은 계속 쌓이고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싶었어요.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 이제는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납부일이 지났다는 안내 문자. 그 다음엔 전화가 왔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빨리 갚으라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기가 무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성호. 틀림없이 제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아내가 들을까봐 이불 속에 얼굴 묻고 어깨를 떨면서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이불 속에서 혼자 우는 신세가 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아내가 아팠고 아들이 힘들었고 저는 그때마다 버텼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고 나서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아내 약 챙겨주고 밥 차려주고 겉으로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꾸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한도가 꽉 찼고 제2금융권도 더 이상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체가 시작됐고 연체가 쌓이니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더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 무렵 TV를 켰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60대 이상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과 의료비 부담, 자녀 지원이 겹치면서 노후 파산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다면 그냥 흘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앵커가 읽어 내려가는 그 내용이 전부 제 얘기였습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 의료비 부담, 자녀 지원. 전부 제 얘기였어요. TV 속 통계가 갑자기 제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 45%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특별히 잘못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런 사람도 저 숫자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파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너무 컸어요. 파산, 실패한 사람, 빚을 못 갚은 사람, 평생 그 단어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그게 제 이야기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법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찾아보면 볼수록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재산을 다 처분해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지금 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재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다른 얘기하다가 겨우 꺼냈어요.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탓이 아니라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목이 메었어요. 아들한테 괜찮다고 말하면서 전혀 괜찮지 않은 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파산 신청 창구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서류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목록, 채무 목록, 수입과 지출 내역.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야 했어요. 재산 목록을 적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적을 게 없었어요. 아파트는 대출이 집값을 넘어섰고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걸 종이에 확인하고 있었어요. 채무 목록은 길었습니다. 대출, 카드값, 카드론, 제2금융권. 적으면 적을수록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접수 확인증을 건네줬어요. 그걸 받아들고 법원 건물을 나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6이었어요. 35년을 일하고 아내랑 둘이서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집 한 채 남겼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법원 앞에 서서 파산 신청서를 내고 나온 사람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였는지 너무 허탈해서였는지 그냥 멍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달랐어야 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정문으로 통보된다고 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느 날 오후 집으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한참을 들고만 있다가 겨우 뜯었습니다. 안에는 파산 선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아,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재호였어요. 됐다고 했습니다. 선고 났다고.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뒤에 재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멍하니 지냈어요. 아내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겉으로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은 곧 넘어갈 테고 갈 곳도 없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주택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걸 혼자 찾아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3억 원대 아파트에서 작은 임대주택으로 짐을 싸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짐 박스를 날랐습니다. 새 집에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아내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어요. 아내가 한참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사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 먼저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나서 재호가 이것저것 알아봐 줬어요. 기초연금부터 신청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했어요. 이게 되니까 의료급여가 적용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랐어요. 아내 병원비가 확 줄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던 병원비가 의료급여 적용되고 나서 몇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진작에 됐더라면 싶었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거였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버둥대지 않아도 됐을 텐데 허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신청했어요. 아내가 뇌경색 후유증이 있으니 등급이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오셔서 아내 돌봄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혼자 다 감당하던 걸 이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처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던 날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중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어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시니어 등하교 도우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하게 길 건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내가 걱정됐거든요. 아직 혼자 있기엔 불안한 상황인데 내가 나가 있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이랑 맞춰보니까 오전 등교 시간은 선생님이 계실 때였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 노란 조끼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손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을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던 사람이 이제 깃발 들고 서 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까르르 웃으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뭔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파산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이 세상의 짐덩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인사 하나가 그 마음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애들이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 하나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에 일자리 급여까지 합치면 많지는 않지만 아내랑 둘이 기본적인 생활은 됩니다. 임대주택이라 주거비 부담도 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파산 전에 매달 이자에 치이고 카드값에 쫓기던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숨이 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부끄러움을 털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3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도박도 투기도 한 적 없이 그냥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성실함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비가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연금이 나오기까지 그 공백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치 생활비가 그냥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건지 미리 설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있으면 되겠지 했다가 그 공백이 발목을 잡았어요. 아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쓰러지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손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험료 아깝다고 줄였다가 그게 더 컸어요. 자식이 힘들면 외면할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노후 자금에 손을 대는 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자식을 도우려다가 부모가 쓰러지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아들 재호가 지금도 죄송하다고 해요. 자기 때문이라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돕는 것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저는 파산하고 나서야 이걸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주민센터 한 번만 가보셔도 됩니다. 모르면 손해예요.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란 조끼 입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건너오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합니다. 저도 그래 조심해서 가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66 노인이지만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서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함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은퇴 후 공백기, 갑작스러운 병, 자식의 위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버틸 수 있는 준비,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없이 파도를 맞았어요.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